오늘 환자학명 북텔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목차인데요. 현대의학의 정체성과 왜 어떻게 해서 기능의학이 탄생되었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현대의학과 기능의학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간 안에 이 두 파트 뿐이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읽어드릴 부분이 많아서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많아서 최대한 읽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35페이지. 35페이지 준비되셨을까요? 네. 자, 현대의학의 정체성, 문제 해결이 아닌 증상 완화라는 파트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자, 가장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실게요. 현대의학의 정체성은 환원주의적 대증요법이다라고 서술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한번 같이 읽었었는데 잠시만 돌아가 볼게요. 32페이지. 가장 아래 보시면 자, 현대의학은 대증요법으로 대표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자면 제약회사의 화학약물을 사용해 겉으로 나타난 병의 증상을 대응하여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의학 중 한 가지에 불과한 의학입니다. 다만 20세기를 지나면서 자본의 힘을 등에 업은 제약회사 주도의 의학 모델이다라고 하는 걸 지난주에 함께 읽었었어요. 그래서 다시 36페이지로 오실게요. 자, 그리고 앞서서 원래 이 책이요. 출판이 될 당시에는 환자혁명이라는 제목으로 나올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조 원장님 인터뷰를 하나 봤었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이 지금 환자혁명 다소 도발적이잖아요. 원래는 이 책을 쓴 목적이 미국의 기능의학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어서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출판되는 과정에서 기능의학을 소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환자들이 스스로 내 병을 대하는 태도나 건강에 접근하는 방법을 좀 더 알아줬으면 하는 뜻을 담아서 결국엔 환자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현대의학의 정체성과 기능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중요한 건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두 의학을 어쩌면 적절하게 접목을 시켜서 내 몸에 쓸 것인지를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할게요. 36페이지 가장 아래쪽에 또 한 번 대증요법에 대해서 풀어주시죠. 자, 이러한 대증요법의 유일한 목적은 말 그대로 증상 완화일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 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제가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시하고 빨간 줄 끄은 부분 보시면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 다시 정상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지금 현대의학이 채택하고 있는 대증요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렇게 연두색 부분까지 치유하는 힘, 정상화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건 바로 기능의학의 관점이거든요. 이 부분 잠깐 보시고 뒤쪽에서 더 풀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대증요법의 어떤 식으로 병을 치료하는지 예시가 나오는데 당뇨와 고혈압에 대해서 잘 풀어주시는데요. 이 책의 뒤쪽으로 넘어가면 질병 파트에서 당뇨, 고혈압 그리고 세세하게 관련되어서 더 잘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시되어 있는 부분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당뇨의 원인은 인슐린 저항이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혈당, 높아진 혈당에만 집중해서 그 혈당만 낮추려고 한다. 그걸 자 37페이지 넘어갈게요. 치료라고 한다. 그래서 마치 폐염증이 생겨서 몸에 열이 나는 건데 폐염증은 놔두고 지금 열이 나는 게 너무 응급한 상황이니까 그 열을 낮추는 해열제만 처방하는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염증이 생겨서 열이 나는 건데 그 염증은 사실은 치료하려면 항생제를 써야 하는데 그 항생제를 지금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열이 나니까 너무 응급한 상황이니까 해열제로 일단 열을 낮추고 봅시다 라는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가
당뇨 진단을 받아 당뇨약을 처방받게 되면 그 약은 당뇨를 고치려는 목적으로 처방된 게 아니다. 앞으로 평생 먹으면서 혈당을 관리하는 약이다. 현대의학은 당뇨 치료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혈압도, 콜레스테롤도, 암도 모두 마찬가지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자, 이 약은 평생 먹어야 해요. 그래서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자, 우리는 어떡할까요? 의사 선생님이 꼭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자, 이 약을 평생 먹는데 환자 스스로가 음식도 식이요법도 잘 하셔야 하고요. 잘 주무셔야 되고 운동도 해야 해요. 라는 말씀을 분명 해주시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환자들은 집에 돌아가면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딱 기억하는 게 이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 약 먹는 시간 이걸 꼭 지켜야 한다는 포인트에만 꽂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할머니 분들 같은 경우는 고혈압 약을 드시는데 만약에 오늘 아침에 깜빡하고 못 드셨으면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걱정을 하신대요. 실은 그것보다는 오늘 내가 운동을 했냐, 식사를 제때 했냐 이런 부분을 더 체크해서 걱정을 하셔야 하는데 오히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환자들이 오히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데는 나름대로 또 설명이 있어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대부분은 현대의학으로 근본적인 원인 규명이 어려운 질병이어서 완치보다는 더 이상의 병증이 심화되거나 합병증이 발병하는 걸 막는 치료에 목적을 둔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의학에서는 병을 완치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말만 꺼내도 돌팔이 내지는 사기꾼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동료 의사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모두 환원주의적 대증요법을 트레이닝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번 환원주의적 대증요법을 강조해 주십니다. 철진한 임상 모델이래요. 간단히 말하면 무슨 병에는 무슨 약 하는 식으로 공식이 정해져 있다. 환자들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 의사 역할도 치유하는 치료자가 아니라 질병의 증상만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 뭘로? 반드시 약으로만. 그것도 제약회사의 처방약으로만. 그리고 3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이 부분은 당뇨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서술해주고 계시고요. 자, 당뇨 파트는 뒤쪽에 가서 더 자세하게 볼 테니까 넘어가고요. 자, 여기 또 한 번 얘기해 주시죠. 현대의학이 채택하고 있는 환원주의적 대증요법에서 바라보는 우리 몸은 언제든 고장날 준비가 되어 있는 생화학적 기계에 불과하다. 영혼이나 영적인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신체는 각각의 파트들로 이루어져 있다. 기계의 부속품처럼 몸의 부위별로 제약회사가 개발한 약이 있어서 해당 약을 처방하면 되는 것이다. 편두통이 있으면 편두통약 하나를 처방받고 위산역류가 있으면 위산역류약 하나를 처방받는다. 고혈압약 하나, 당뇨약 하나, 관절염약 하나, 그리고 그 약을 먹음으로써 올지도 모르는 그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한 약들이 또 두세 개씩 처방되는 그런 구조가 갖춰져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을 우리도 이미 많이 경험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시간에 함께 읽었듯이 우리 몸은 하나잖아요. 한번 설명드렸었지만 입을 통해서 음식을 먹고 항문으로 배설하기까지 우리 몸은 하나의 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장기들도 유기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종합병원을 가보면 모든 진료과 파트들이 아주 세세하게 나눠져 있듯이 현대의학은 우리 몸을 그런 식으로 보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대증요법이 현대의학을 좌지우지하는 최고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자, 놀랍게도 우리 환자들이, 고객들이 원했기 때문이에요. 빠른 효과를 보는 치료나 약물을 선호하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강력하고 효과 빠른 약제들을 개발하려는 시도는 당연한 거였다. 좀 더 강력하고 빠르게 질병을 치료하려는 시도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바라는 바였다.
그전까지 의사들에게 치료약이란 자연물질과 약초밖에 없었지만 화학약품이라는 전혀 새로운 무기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거기에 바로 제약회사의 의료 권력이 등에 엎어지면서 바로 현대의학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역시 윗부분은 현대의학의 어떤 제약회사들이 재정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더 강력해진 부분을 풀어드리고 있고요.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증요법으로는 역류성 식도염 하나도 고칠 수 없다. 혈압도 마찬가지고 당뇨도 마찬가지다. 무좀도 못 고치는데 암을 고쳐달라며 제약회사와 병원에 수천억 달러를 갖다 바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41페이지입니다. 자, 우리를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야기해 주시죠. 자, 대부분의 환자들이 스스로 뭘 모르는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 그냥 건강 문제가 생기면 서둘러 병원 가서 의사를 만나야 하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심어준 믿음이 있을 뿐이다. 이유는 단 하나. 다른 치료법이나 다른 접근법을 구경도 못 해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른들이 의사 말씀을 맹목적으로 믿게 되고 따르게 된데도 뭔가 안타까운 이런 시스템 때문에 굳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현대의학이 무조건 나쁘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분명히 특장점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환원주의적 대증요법을 수련한 의사들에겐 장점이 있어요. 트라우마 케어에 능숙하다. 그리고 응급의학과 수술이 장점이다. 일부 감염성 질환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능하다. 여기는 성형도 포함된다. 노바케인 마취제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는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살려냈다. 그러니 현대의학의 대증요법이 필요할 때와 장소가 있기 마련이다. 환자들이 지혜롭게 잘 선택하면 된다. 자, 어떤 포인트로 말씀해 주시는지 아시겠죠? 우리 환자들의 역할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장점과 제가 이렇게 플러스해 둔 건 기능의학 쪽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을 함께 우리가 잘 접목시켜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몸을 평생 데리고 살아야 하잖아요. 저도 이제 40 데리고 살았는데 앞으로 100세, 어쩌면 120살, 130살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잘 데리고 살려면 내가 내 몸을 챙겨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42페이지.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의사들이 그리고 모든 의학을 현대의학만 채택하는 건 아니래요. 또 현재는요. 의학적 자존심이나 철학에서 해방되어 환자 스스로의 몸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 헤매는 의사분들도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기능의학입니다. 자, 이제 기능의학 파트 넘어갈게요. 43페이지고요. 기능의학의 탄생, 의사는 약을 처방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사람이지 제약회사 세일즈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44페이지. 자, 의사들 개인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쁜 의사가 되려고 의료계에 진출한 사람은 절대 없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기나긴 의과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사고와 가능성이 축소된 것이다. 의대의 교과 과정이 제약회사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4차에 걸친 국가고시를 통해서 의사 면허 자격 시험을 치르는데요. 이때도 명의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래요. 충분한 트레이닝을 걸쳐서 안전한 의술을 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실력을 판단하는 그런 시험을 치르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맨 처음에 함께 읽었듯이 불행하게도 통계 자료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미국에서 사망자 수를 체크했을 때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위, 암이 2위, 그리고 놀랍게도 3위는 잘 처방된 약을 복용했는데
환자가 그 약을 먹고 안타깝게도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 수가 상위에 이른다라는 뭔가 충격적인 그런 통계 자료도 있었듯이 여기 맨 아래쪽에 제약회사의 약물이 가장 위험한데도 의사들이 선호하는 치료법이래요.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것 44에서 45페이지 넘어갈게요.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이렇게 많이 굳어져 버린 거죠. 자, 훌륭한 영양학적 접근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에만 의존하면서 비타민 제품에 대해서는 겨우 과다 복용할 경우 간에 안 좋다고 말하는 것이 전부다. 한약도 간에 안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 술은 우리가 간에 안 좋은 거는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술 말고는 처방약보다 간에 해로운 걸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복용하는 환자, 분기마다 간 검사를 해야 하죠. 왜요? 처방약보다 간에 해로운 걸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아래쪽에요. 더 큰 원인은 의사들 머릿속에 이미 제한되어 버렸어요. 오랜 시간 의과대학 트레이닝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고의 한계다. 영양학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않는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함께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을 간과하고요. 음식이 병의 원인이란 인식도 희박하고 음식이 병을 고친다는 건 상상조차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그래서 계속해서 제약회사의 약을 처방하는 그런 식의 치료를 하다 보니 자, 상당수 의사들이 비슷한 경험을 해요. 자, 놀랍죠? 혈압이나 당이 높아 약을 처방하면 처음에는 약효가 나타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약물에 대한 저항이 생기고 약효가 늦지 않는다. 그래서 약물의 용량을 늘리거나 다른 약을 추가하거나 약을 바꿔보기도 하죠. 환자의 건강 상태는 갈수록 나빠지는 걸 목격한다. 몇 년 후 더 안 좋은 상태가 되어 돌아오는 걸 경험한다. 자, 여기서 의사분들은 두 부류로 나뉜대요. 자꾸 이렇게 돌아오는 환자들이 생기니까 어떤 의사들은 그래도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또다시 약물 치료를 계속 진행하고요. 자, 어떤 쪽에서는 다른 쪽의 의사분들은 아, 진짜 이건 아니지 라는 걸 느끼고 깨어나는 의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47페이지예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조한경 원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주셨는데요. 자, 읽어볼게요. 나 역시 학교를 막 졸업하고 진료를 시작한 초반에는 의사로서의 역할이 증상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인 줄로만 알았다. 그래야만 좋은 의사라고 생각했다. 환자가 바로 통증이 멈추면 그것처럼 뿌듯한 경우가 없었고 당연히 의사 역할은 그거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고 그 환자들이 다시 돌아왔다. 통증도 더 심해지고 다른 건강 상태도 더 나빠져서 나타나는 민망한 상황을 접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고민 끝에 조한경 원장님은 이런 치료들을 하기 시작해요. 자,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음식, 수면, 스트레스 관리, 운동, 생활 습관 교정 같은 걸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때 너무 중요한 건 환자와 의사 모두 서로의 피드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음식을 잘 가려 먹었을 때 통증이 덜하다는 사실, 잠을 잘 잤을 때 통증이 감소한다는 사실, 환자들이 단 한 번이라도 경험을 통해 이러한 걸 직접 깨달으면 본인들의 병에 접근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이런 걸 시도해보고 자가 점검을 해볼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한 번 해보면 인생이 바뀐대요. 잠 좀 자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처럼 간단한 행위가 48페이지 치료 차원에서 큰 차이를 만드는 걸 보고 환자들 스스로 놀란다. 자,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탄생하게 된 게 바로 기능의학입니다. 자, 지금부터 기능의학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제가 시간 안에는 할 텐데 조금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기능의학은 단순히 질환의 증상만 억제하는 의학이 아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과 메커니즘, 그 병이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생겼는지를 찾아서 인체 스스로 본연의 치유 능력을 회복하는 생리적 균형을 이루도록 유도하는 의학이다. 현대의학의 근간을 이루는 약물 의존적 증상 완화, 지금 현대의학이 채택하고 있는 대증요법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현대의학은 증상이 발견되면 그것을 없애는 약을 처방한다. 이 때문에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증상이 다시 돌아온다. 기능의학은 그게 싫은 거다. 증상이 문제가 아니라 원인을 찾아 제거하면 몸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걸 믿어요. 자, 조금 복잡했나 싶어서 또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죠. 몸이 필요로 하는 걸 채워주고 몸에 해가 되는 나쁜 걸 빼내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음식이 곧 약이고 약이 곧 음식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자, 저희는 또 다 한 번씩 읽어봤을 책인 음식이 나다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약이 곧 음식이란 이 전제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질병 대부분은 음식이 원인이 되어 생긴 것이므로 음식을 점검하라라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질병이 보여주는 증상만 억제하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질병의 원인을 제공한, 자, 누가 제공했다라고 하시죠? 환자 스스로의 나쁜 생활 습관이나 환경을 찾아 손상된 몸의 기능을 되살리는 것이다. 현대의학이 증상이나 환부에 집중한다면 기능의학은 환자 자체에 집중한다. 자, 이제 개념 조금 체크가 되시죠? 그리고 기능의학의 5가지 기본 철학에 대해서 서술해 주셨는데요. 조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렇게 영상이 공유가 되면서 실버 세대 분들도 이 영상을 잘 보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휴대폰으로 보시니까 잘 안 보여서 읽는 게 힘드시다고 하셔서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모든 환자가 다르다. 유전적으로 다르고 생화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약물로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다. 자, 49페이지예요.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한다. 질병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도움으로써 자연스럽게 치료한다. 2. 기능의학은 과학적이고 근거 중심적인 의학이다. 전에는 몰랐던 신체 내 생화학 작용과 네트워크 기능들이 밝혀지고 있다. 영양학적 지식들이 축적되면서 이를 통해 몸의 기능과 대사 활동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있다. 3. 우리 몸의 지적 능력과 스스로를 규제하는 통제력을 믿는 것이다. 우리 몸은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스스로가 균형을 맞춰간다는 걸 믿는데요. 그리고 4번,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노화 질환들을 예방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음을 믿는다. 5. 자, 이건 다 같이 우리 체크 포인트예요. 나는 어떤가 한번 보는 거예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넘치는 활력을 발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내가 아프지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별로 크게 아픈지도 모르고 약간 둔해서 생긴 건 혹시 예민하지만 좀 둔해서 아픈 거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나는 되게 건강하다 생각했는데 늘 기운이 없었고요. 해 같아 하잖아요. 그러고 자꾸 근육이 점점 빠지니까 등이 붓고 이런 식의 저를 보고 누가 건강하다고 했겠어요. 근데 넘치는 활력이 없었거든요. 그럼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자가 점검 꼭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건강한가? 자,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기능의학은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를 대할 때 그 증상을 보자마자 어떤 약이더라 하고 약부터 찾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너무 좋죠. 자, 왜 이 질병이 시작되었을까? 어떤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는 걸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기능을 되살려 줄 수 있을까? 자, 안타깝지만 많은 의사들이 잊고 있었던 그 질문들을 기능의학에서는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만성적인 대사질환의 증상만 숨겨주고 환자를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왜 그 질병이 나타났는지 원인을 환자와 의사가 함께 찾아서 치료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자, 기능의학은 지금 현대의학이 추구하고 있는 대증요법에 비해서는 당연히 역사가 짧습니다. 그래서 다소 젊은 학문이다 혹은 미래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기능의학뿐만이 아니라 이런 의학의 방향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통합의학이라든지 대체의학들이 뽑히기 시작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 또 그런 병원들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유명한 의과대학에서도 기능의학 수료 과정을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어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중간중간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자, 나는 어떤 부분을 채택해서 잘 데리고 살아야 하는 내 몸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다음번 꼭 체크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기능의학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음식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뒷파트에서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